자, 2교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그 1교시 때는 우리가 그 관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죠. 그래서 관여도의 개념이라든가 어떤 대상, 어떤 그 수준, 어떤 관여도의 유형, 어떤 관여도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2교시에는 그 다음으로서 우리가 지금 가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관여도가 그러면은 구매 의사 행동 관여도가 그 구매 의사 행동하고 또 어떤 그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제품 및 그 관여도가 어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관여도 수준에 따라서 그 관여도가 그러면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고관여 저관여라고 그러잖아요. 고관여 저관여에 따라 다양한 구매 양상이 나온다 이거예요. 다양한 구매 형태가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구매 행동 자체가 다양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관여도에 따라서 대상은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우리가 거기 결정적인 요인들도 많다 그랬죠. 개인적인 요인, 제품적인 요인, 어떤 상황적인 요인,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관여도 수준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셨죠. 그랬을 때 저관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5단계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의사결정 과정의 5단계. 이 의사결정의 어떻게 5단계가 문제의식, 한편으로 욕구인식이라고 불리우는 문제를 갖다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안을 평가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구매 행동을 보이고 구매 후에 어떤 평가를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을 하게 되면 불만족을 하게 되면 그게 또한 기억 장치에 대해서 내부 탐색의 한 데이터로서 남아 있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의 5단계에 있어서 저관여 수준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정보 탐색이라는 가 대안 평가가 거의 사라져요. 하질 않는다. 즉 욕구를 인식하면 그냥 바로 가서 사버린다. 저거 아니야. 별로 관심 없는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정보 탐색이라든가 대안을 평가하는 데 대한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 저관여 상품들의 특징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저관여 상태의 상품들은 뭐예요? 바로 욕구 인식하면 바로 사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즉 기억의 내부 탐색이 이루어지는 그 내부 탐색에서 해결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어떤 정보 탐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학습된 걸로. 즉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어떤 상품 자체가 뭐가 있어야 돼? 호감되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태도의 형성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호감이 가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돼 있어야 돼요. 호감이 가는 브랜드. 그래서 아예 그냥 잡아버리는 욕구를 인식하자마자 바로 사버리게 되는 정보 탐색을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저관여 제품들은 한번 그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저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관여 제품들은 그 브랜드나 제품 자체가 항상 호감이 갈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뭘 하죠? 광고를 하죠. 또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고객들한테 계속 심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관여 수준을 크게 높다 낮다라고 봤잖아요. 지금 저관여 수준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관여 수준은 어떠냐? 고관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5단계를 밟는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거죠. 욕구 인식과 같은 나한테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은 그 상태,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문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인식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엔 정보 탐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대안을 평가를 또 많이 합니다. 정보 탐색이 단순히 뭐죠? 내부 탐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 탐색까지. 외부 탐색까지 전부 다 마치게 되면 대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런 대안들을 갖다가 우리가 배웠던 대안 평가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어떤 대안이 나한테 가장 많은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고관여 제품들은. 그래서 구매를 하기 구매 후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여도 수준에 따라서는 구매 행동이 양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는 그 구매 행동에 관련된 어떤 세부적인 규칙이라 그럴까요? 룰 같은 것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관여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관여와 저관여였을 때
구매 의사 결정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구매에서 정보 탐색은 어떤지, 정보 처리는 어떤지, 그러니까 정보 탐색, 정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인지적 반응은 어떤 태도 변화는, 메시지는 반복은, 인지적 부조화, 어떤 기타적인 생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정보를 탐색을 합니다. 고관여 제품은 능동적인 거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제품 및 상표, 브랜드 이런 것들 갖다 계속 탐색을 했죠. 정보 탐색을 합니다. 저관여 제품은 제한적이죠.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아예 탐색 자체를 안 하거나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조건으로 탐색을 한다.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완전히 정말 일상에서 구매되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된다. 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저관여 제품들에 있어서는 일부 과정 생략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다음 이제 인지적 반응은 불일치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고관적입니다. 뭔가가 내가 항상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은 어떤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선입견이 됐던 기존에 내가 어떤 학습,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한테 내부 탐색에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 어떤 정체성.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든 어떤 물건을 보든 저거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하게 되면 이런 불일치 정보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계속 반박을 하고 그래서 또한 정보 첨색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반응 자체가. 그러나 저관여 제품은 불일치 정보도 그냥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관여 제품 그런가 보다. 가격이 좀 올랐으면 이제 좀 물가가 뛰었으니까 올랐겠지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걸 수용해버려요. 근데 반대 주장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이건 너무 불합리한데 뭐 1,000원 하던 게 1,050원, 1,100원 정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뭐 1,050원 되지만 갑자기 10% 20%씩 확 뛰어버리게 되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럴 정도로. 그러나 고관여 제품에서는 반대 주장이 상당히 많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계속 반대를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태도 변화요. 고관여 제품들은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 혹은 고관여 관점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고관여 상태에서는 태도가 변화가 거의 어렵다. 신념이라는 것이 태도가 신념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같은 나의 신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의 신념이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신념이 바뀌면 그때 가서 태도가 변화돼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이 태도라는 건 호감이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감 가는 정도인데요. 태도의 변화가 웬만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관여 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이때 신념이 바뀌려면 철저하게 인지적인 어떤 이성적인 뭔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막상 사봤는데 영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변화되면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거예요. 보니까 정말 이런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는 100이었는데 70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브랜드를 바꾸죠. 상품을 바꾸죠. 그럼 그 바꾸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족을 하다 이제 꾸준히 그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의 그 고관여 제품이라든가 고관여 관점에 들어간다면 그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면에 그 저관여 제품들은 어떠냐? 저관여는 빈번한 태도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일시적인 태도가 형성이 됐다. 또다시 그 태도 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햄버거를 사러 갑니다. 햄버거를 사러 가는데 롯데리아가 문 닫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옆에 맥도날드가 열었다? 그럼 맥도날드가 사먹게 버거킹이 열었으면 버거킹 사게 되고 적당히 그 태도가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지만 고관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명품들을 갖다가 명품이라 그러면 좀 비싼 제품들 일반적으로 고관여는 뭐라 그랬어요? 좀 좀 비용이 좀 많이 나오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하이 칼라 쪽으로 좀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관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스크.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크거나 이렇게 된 경우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고관여 제품들이나 고관여 상황이 된다라면 고관여 된다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도 제 경험상을 보게 되면 여행 상품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리스크가 되게 크다. 리스크가 되게 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손님들도 비한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그분들의 직업상 소셜 클래스 그러니까 사회 계층상 보게 되면 하이 쪽에 그래서 활동적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야외 활동들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고관여 쪽으로 많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지 지금 거의 30년이 다 돼가도록,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오직 여행 갈 일 있으면 항상 저랑 상담하게 되고, 가급적 제가 하는 걸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브랜드나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덜 민감하다. 당연히 민감하죠. 비합리적인 가격이라면 당연히 물리치지만 적당히 합리적인 건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 변화가 거의 안 왔다라는 거를 전 제 필부로도 느낀다라는 거죠. 저 같은 여러분도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하는 여행사가 브랜드가 이렇게 저기 한 상태도 아닌데 꾸준히 저를 갖다 이용해 준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저렴한 편도 아니거든요. 가격 면에서 가격도 살짝은 좀 비쌉니다. 하나토 모두토보다도 그보다도 살짝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계속 꾸준히 해외여행을 지구 한 바퀴 돌 때까지 다녔다라는 사실이죠. 즉 태도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관여 제품들은 태도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광고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고관여 제품이라든가 고관여 상황이 되면 내용이 중요해요. 텍스트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알고 가급적이면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이미지보단 텍스트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나 저관여 제품들은 빈번한 반복, 그래서 설득을 해야 돼요. 즉 브랜드가 친숙하다는 느낌을 던져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번한 방법, 동일한 많은 내용이 아니라 아주 장점이나 특징 한두 가지 정도만 해서 빈번한 반복적인 이런 광고 같은 걸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인지적 부조화, 고관여 제품은 이거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인지적 부조화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했었죠. 뭐예요? 인지적 부조화라는 거. 내가 A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B를 선택하진 않음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불안감. 그것이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은 A를 했지만 B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이제 부조화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조화 행동을 없애기 위해서 정보 탐색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A가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인지적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관여 제품들은 저관여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죠.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내가 A를 선택해서 B와 C를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별로 없다. 이게 저관여 제품의 특징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상표 선호도가 되게 높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은. 타인을 여기서 타인을 정보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 타인이 뭐냐면은 나하고 신뢰도가 되게 높은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타인을 갖다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다. 그냥 광고를 잘 안 믿는다. 그래서 고관여 제품 뭐가 훨씬 더 유리하다? 구전 마케팅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구전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관여 제품 뭐예요? 상표 선호도가 낮아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걸 산다. 예를 들면 오렌지 주스 사러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스가 썬키스튼 건지 뭐 제주도 건지 지방 건지 뭐 이런 게 따지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냥 오렌지 주스 집는다라는 거죠. 상표 브랜드에서 크게 그거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을 정보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아. 그냥 광고 나오면 그냥 그걸로 하게 된다. 그래서 저관여 제품은 광고할 때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광고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관여도와 구매 의사결정인데 유형을 조금 전에는 방금 전까지 우리가 고관여와 저관여 상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런 걸 좀 한 번 더 살펴봤다라면, 그러니까 하나하나 종류별로 보는데는 이 관여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사결정 유형이 한 3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저관여와 고관여 상태에서 고관여 쪽으로 갈수록 저관여 쪽으로 갈수록 딱 2개만 나눠지게 된다라면 의사결정 과정, 어떤 구매 행동 과정이 딱 흑백 논리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게 되면 대략 3가지 정도로 나눠진다. 첫째가 일상적. 요건 이제 습관적이라고도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일상적, 습관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적인 거죠. 일부 제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한다. 일부. 그건 즉 저관여와 고관여 중간쯤이라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포괄적이에요. 그 고관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라는 거죠. 습관적이고 일상적인 건 완전히 저관여이고 그 중간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단순히 치약을 하나 사러 갈 때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끼리
점심 저녁 외식 일주일만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라는 외식 정도를 알아볼 때와 더불어서 신혼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분명히 다르겠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보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결정이 습관적이다, 제한적이다, 포괄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일상적인 거는 이렇게 문제 이제 셋 다 이제 욕구 인식을 하잖아요. 욕구 인식. 응? 내가 욕구를 갖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다. 문제를 욕구를 인식한 건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문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욕구 인식을 하게 되면 내부 탐색에서 그냥 끝나요. 아 그래 그 브랜드. 응? 하물며 내부 탐색도 거의 안 하는 경우가 그렇지만 이제 내부 탐색을 하는 거야. 그래 맞아 이 상품을 사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뭘 썼는지 가끔씩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 그 브랜드가 중요치 않거든요. 그래서 치약에 떨어지면 치약을 사러 가고 이왕이면 그동안에 계속 사던 거. 그래서 내부 탐색 정도에서 끝나고 이러한 행동들은 다 습관적이고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적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습관적이라는 거죠. 습관적인 문제 해결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으로서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요것들은 그 인지 부조화가 거의 안 이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제한적이거나 포괄적인 의사결정할 때는 특징적인 게 여기서부터는 외부 탐색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된다. 둘 다 욕구 인식은 해요. 욕구 인식이 똑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부 탐색으로 끝나지 않고 제한적이지만은 외부 탐색을 시작을 하는 게 제한적 문제 해결이고 포괄적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그냥 모든 브랜드를 다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즉 일상적인 건 내부 탐색 이내에서 다 끝난다. 제한적인 것은 내부 탐색과 일부 외부 탐색을 제한적으로 한다. 그러나 포괄적은 외부 탐색을 완전히 다 한다. 요사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슈퍼마켓 같은 데서 그 커피 스틱을 산다 그래 칩시다. 그러면은 커피를 사러 갔을 때 이 믹스커피죠? 믹스커피 사러 간다고 가정했을 때 막 그걸 다 고르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뭘 하나 정도는 여기다가 걸어요. 습관적 뭘 거냐면은 의사결정 요인의 변수로서 한두 가지 정도. 나는 가격. 어떤 소비자는 하나의 가격으로, 어떤 소비자는 설탕이 없는 거, 어떤 소비자는 우유가 없는 거, 뭐 어떤 소비 이런 식으로는 한두 개 정도만. 그리고 나서 물건을 가서 바로 산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제한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커피를 갖다가 본다라면. 그러나 이 포괄적은 뭐예요? 외부 탐색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은 언제냐? 이렇게 아파트를 내가 한 대 산다든가, 아파트 한 채 삽니다. 아파트 전세를 하게 되든, 아니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그 관여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보게 되면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것은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왜? 여기 안 나타나는 이유는 특징이 뭐죠? 내가 인지 부조화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요인을 하나를 정해놨죠. 아까 얘기했던 가격. 그걸 갖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 가격이 인지 부조화가 아니라 더 싼 거가 있지 않았나라는 거죠. 내가 A 제품을 샀습니다. A 제품을 삼으로 인해서 저 C 제품이 더 싸지 않았나? 그걸 좀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가격이 되게 중요한 가격 하나만 나는 신경 쓰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슈퍼 가서 가장 싼 거를 딱 골랐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적은 항상 인지 부조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어떤 브랜드가 많이 차이가 나고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자주 일어나는 반복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정보도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무언가 잘못 샀는가 이걸 사실 다 알아본다는 거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지 부조 현상이 가끔씩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여도와 이제 제품 특성에 따라서 제품 특성입니다. 아까 지금까지는 뭐죠? 관여도가 높다, 낮다. 이것만 봤거든요. 지금은 그렇다면 이 관여도가 높다, 낮다와 기준 이외 플러스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한 가지만 보지 않는다. 이성과 감성을 갖다 다 파악한다 이거죠. 두 가지 제품의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고 감성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성적인 관점은 뭐예요? 가격. 어떤 그거에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편익,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 어떤 현실적인 이런 건 거죠. 편리한 이러한 편익들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감성적인 판단을 한다, 정서적인 판단을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디자인,
또 저걸 삼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어떤 정체성의 확립. 쇼핑은 뭐라 그랬습니다. 구매 행위하는 것 자체도 뭐다? 나 자신을 소비자의 정체성을 갖다 나타내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리드 모델이라는 그리드 모델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냈어요. 학자가 이제 들이 요건 뭐냐면 학자 그 이름들을 갖다가 딴 거예요. 푸트. 다음에 C는 코네. 다음에 B는 짜잔 빌딩. BLDING. 요렇게 세 명의 그 학자의 첫자를 따가지고 만든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된 거냐? 제품의 특성을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과 구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관여도 수준은 높다, 낮다로 구분을 한 거죠. 자, A 영역,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나온 거예요. A, B, C, D 영역을 갖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A 영역에서는 뭐냐면은 특징적인 게 뭐냐? 이성적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관여다. 이거는 이제 합리성과 정보를 되게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거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유형이. 그러니까는 요 상황의 영역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소비자들의 영역 특징은 뭐냐면 합리성과 정보를 되게 중요시한다. 그래서 의사결정 그 모형을 보게 되면 결정 모형이 인지를 하고 감성,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다 전부 다 내가 인지를 한 거예요. 지각을 한 거죠. 아,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편리성도 갖고 있네. 그걸 인정하게 되면 감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정이 좋은 거네 라는 이런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구매된다. 즉, 이 영역은 먼저 그 제품의 편리성,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광고 전략이보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을 하게 되면 이 광고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호감도보다는 편익이 더 중요시 여기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호감도보다 편익이. 왜? 구체적인 정보를 보내야 되니까. 구체적인 정보를 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B 영역은 뭐냐? 여기는 B 영역은 이성적인 제품인데 저거 아니어야.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 호감도보다 편익보다 호감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저관여는 대부분이 뭐래요?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성적인 제품에서는 뭐냐? 그냥 반복 식료품에서 행동을 먼저 하고 그걸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뭐냐? 그냥 반복적으로 산 겁니다. 습관적으로 샀어. 근데 사고 보니까 뭐 기대만큼 괜찮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이건 좋은 거구나.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에 역시 내가 사기를 잘했어. 그럼 계속 습관적으로 이걸 산다라는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 영역과 B 영역은 저 작전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는 호감도가 더 중요하다. 호감도가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감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호감도가 생겨야 사잖아. 호감도가 안 생기면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감도가 생기는 그러한 광고를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인 제품인 거죠. 감성적인 제품, 이 C 영역입니다. 감성적인 제품의 C 영역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 소비자들이 이때는 감성을 중요시해요. 감성을 중요하시는 거죠. 좋다라는 감정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걸 인지를 하면 계속적으로 이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의 것들은 뭐냐면은 고관여입니다. 관여도는 높죠. 감성적인 거다. 요거는 특징적인 게 어떤 가시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는 형성된 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성, 보여준다, 어떤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런 개념의 것이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다가. 이런 텍스트나 이런 건 왜냐면 편리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데 감성적인 어떤 상징적인 정체성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브랜드의 고급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런 전략들을 펼쳐야 된다. 근데 관여도 수준은 낮습니다. 그 다음에 감성적 제품이에요. 요건 주로 형성되는 것들이 뭘 것 같아요? 그 저관여다. 그럼 가격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싸지겠죠. 어떤 감성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감각적인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쾌락을 갖다 나의 내부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즐거움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래서 담배나 주류, 어떤 과자들 이런 것이 좀 들어간다. 저관여예요. 저관여이기 때문에 습관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맛들. 그래서 소주, 술이라든가 이것도 왜 여러분들 술집에 가면은 누구는 참이슬만 찾고 누구는 처음처럼 막 이렇게 찾는 게 다르죠.
그 정도는 정도 여기서 구별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감각을 갖다가 채워주기, 나의 욕구를 그런 걸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영역이 광고 전략이 감각적인 가치를 줘야 돼요. 그래서 흥미나 주의를 유발시켜 준다. 여기에 가장 잘 하는 건 SNS에서 많이 이걸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는 제품들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브랜드 차이의 관여도 수준에 따른 구매 행동인데요. 구매 행동인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 반복 구매가 보통 이루어져요. 브랜드 차이별에 따라서 이든 간에 어찌됐든 반복 구매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보게 되면 고관여 상황에서 반복 구매는 뭐가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고관여 상황입니다. 고관여 상황에서 비싸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다. 고관여 상황이 처해진 겁니다. 상황이 고관여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럴 때 반복 구매는 뭐가 중요해요? 뭐가 된 거냐면 이건 충성 구매예요. 충성 고객들이 만들어낸 충성 고객들이라는 어찌 보면 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팬들. 이런 상들 충성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다음에 저관여 상황에서 반복 구매는 뭐죠? 타성적이고 습관적인 구매예요. 특별히 적용한 건 없습니다. 어떤 요인?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관성적으로 구매한다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 관여도와 브랜드 간의 차이에 따른 구매 행동을 갖다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셀이라는 학자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 관여도 브랜드 차이에 따른 구매 행동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복잡한 구매 행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둘째 부조화가 감소되는 구매 행동 그다음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구매 행동을 일으켜주고 그다음 습관적인 구매 행동도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이 네 가지로서 그러니까 관여도 수준에 따른 브랜드 간의 차이들이 발생하는 구매 행동을 이 사람은 조사를 했던 거여서 관여도 수준과 브랜드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브랜드 차이라는 거예요. 브랜드 차이. 비슷한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와 브랜드가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표 간의 차이가 많다. 아니면 상표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야, 그게 그거야. 비슷비슷하네. 이런 거냐. 저건 되게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이런 상태는 관여도가 높다 낮다는 관여도가 일단 높은 것부터 봅시다. 관여도는 높고 상표 간의 차이는 많아요. 상표들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차이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복잡한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왜? 부조화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많은 정보를 갖다 처리해야 돼요. 관여도가 되게 높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보 처리도 그 대안을 평가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브랜드 간에 또 차이가 또 많아. 브랜드별로의 특징들이 너무 차이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 복잡한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잡한 행동이. 그래서 더더욱 많은 것들을 갖다가 평가를 내리고 정보를 탐색해.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걸 갖다 대안으로 평가를 내린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상표 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고관여야. 그럼 부조화 감소만 정도. 내가 선택을 해서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부조화 감소 행동이라는 거는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A를 선택을 해서 B를 선택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들 간이 어디 비슷비슷하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행 상품들이 많이 적용이 된다. 여행 상품들이 적용이 좀 많이 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행 상품이 특징이 뭐예요? 여행사와 여행사들 간의 상품의 그런 그 브랜드의 그 차이가 별로 없거든. 하나 투어 컴플레인 모두 투어 별 차이 없단 말이죠. 저도 여행업의 종사자로서 전문가로서 하나 투어 브랜드와 모두 투어 상품하고 뭐 참조원하고 K할 때하고 차이가 뭐 있나? 뭐 특별히 없다라는 거죠. 다만 내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부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품들이 적용되는 거죠. 리스크가 크니까 리스크만 크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를 바란다라는 거죠. 리스크만 크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런 여행 같은 것이 되는데 대신 이거는 비교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왜 브랜드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관여는 고관여인데 그래서 구매가 복잡한 구매 행동보다는 빠른 구매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여도는 되게 낮아요. 관여도는 낮습니다. 관여도는 낮은데 상표들의 차이는 되게 많다. 상표들은 되게 차이가 많다라는 거죠. 이런 햄버거 같은 거
쫙 상표 되게 차이가 많잖아요. 불고기라고 그런데 뭐예요? 오늘은 내가 롯데리아 가서 먹었고 내일은 내가 가서 뭐 저기 버거킹 와이프를 먹고 다음 날은 뭐 파파이스 가서 뭘 먹고 맥담백 이게 어떤 브랜드 어떤 충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불만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야.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성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여도가 되게 높지 않아. 근데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싼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것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A도 해보고 B도 해보고 C도 해보고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나한테 실이 생기는 손해가 생기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즉 이게 불만족스러워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롯데리아에서 맥도날드로 넘어가는 게 불만족스러워서 그게 아니라 그냥 다양성 추구하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다? 관여도는 낮고 상표 간의 차이는 많이 발생할 경우. 근데 상표 간의 차이가 던이 없고 관여도도 되게 떨어진다. 이거다. 이럴 경우는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거죠. 이건 특별한 저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오렌지 주스 사러 갈 때 오렌지 주스 갈 때 상표가 별로 차이를 못 느껴. 오렌지 주스 맛이 다 다르게 느끼나요? 응? 별로 못 느낀다면 그 상표가 그 상표가 그 상표가 그 상표가 다 비슷비슷해. 이럴 땐 그냥 습관적으로 사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브랜드 차이와 관여도 수준에 따른 구매 행동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제 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관여도를 그러면 이게 고관여인지 이 마케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제품은 고관여 제품인지 저관여 제품인지를 갖다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즉 관여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관여도를 갖다 측정하는 이러한 것도 갖다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할게요.